아, 이제 그 이번 포럼이 저는 이제 굉장히 민주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지금 이제 우리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저와 정일용 교수님이 주제별로 의견이 다 동의하지 않겠죠. 근데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적 관점에서 제대로 교육해야 된다죠. 그 다음에 의견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화목하게 토론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민주적인 건데 제가 얘기할 때 이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정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강연할 때도 있었지만 자유주의적인 조치가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위헌 정당을 적극적으로 해산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은 그 정도로 세게 가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억압되고 말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해주자. 특히 이제 제가 교총 관계자들께서 많이 와주셨는데 제가 교총의 교권 수호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권을 어떻게 지켜줄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도 반드시 여기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고 학교 현장에서 실행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의 권리죠. 그러니까 교사들은 함부로 다뤄도 되고 위에서 내리 누르면 막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죠. 그분들이 권리의 주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토론 전에 우리 손덕재 부회장님께서 아까 이제 좋은 발표해 주시면서 학생이 작성한 거 보고 웃었는데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나 포괄적 성교육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할 거면. 그러니까 하리수 씨 이렇게 예를 들어놓고 가로 채우는 거 있잖아요. 하리수 씨는 동성애자가 아니죠. 개념상. 트랜스젠더시잖아요. 그런 구별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냥 막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차별이나 불평등에 대해서도 저도 법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이니까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에서 회사 식당을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파견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경영자입니까? 아니면은 정규직 근로자들입니까? 노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책이 있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던데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자. 팩트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재벌 때문에 또 뭐 때문에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고 불평등 초래됐다 이런 게 다 팩트가 아니라고 지금 정책 교육을 자기 당 내부에서도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행 민주시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팩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노동자들의 인권을 함부로 합니까? 그런데 그 노동자들의 인권 얘기하면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얘기할 때 단순히 네덜란드와 한국을 비교한다든지 여러분 당장 가까운 일본만 생각해도 일본은 지금 엄청난 기간 동안 임금이 동결된 상태예요. 우리랑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임금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는 시간제 근로가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일제 근로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에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맺는 그런 근로자를 전부 다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마치 우리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나라인 것처럼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이번 교육부가 전 정부와 다르게 그러니까 정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거를 손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저랑 정 교수님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낙태나 동성애나 여러 가지 사안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합의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킵시다 이런 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교육에서 그런 기본적인 합의와 한계 그리고 의견이 달라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실을 가르치자. 왜곡돼서 선동하기 위한 사실 왜곡은 바로잡자. 근데 더 나아가서 누가 정권을 잡든 지속적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바로잡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자리에 우리 회장님도 올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울산 교총에 바라는 내용이 있어서 회장님께서도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한번 답변을 보시고. 자, 내용은 많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한 분당 한 2개 정도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드린 것 중에 답변을 저 끝에서부터 이래 할까요? 아니면 준비되는 분 먼저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제 앞에 질문지가 3장이 와 있는데 정말 그냥 순서대로 뭐 질문 차별하려는 게 아니라 와 있는 순서대로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일영 교수님이 2008년 국방부 불온서적 발언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 찬양서적, 반정부 반미서적, 반자본주의 관련책이 불온서적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현재 김일성 회고록이 버젓이 판매가 되면서 전두환 회고록은 판매 금지가 되었다. 이것이 정상일까? 이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가? 그리고 질문의 일부는 아니지만요. 밑에 그냥 아마 저를 가리키는 건 아닌 것 같고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울산교총 멋집니다. 감사합니다가 써져 있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온서적이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왜냐하면은 불온서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책 중에서 막스 베버라는 학자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온서적으로 판정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자본주의를 촉진시켰냐고 해서 오히려 좋아하실 책인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빨간 책으로 찍힌 이유는 빨간 책으로 찍혀가지고 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 이름 때문입니다. 막스 베버.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돼가지고 국방부에서 상급 부대에서 그걸 금지시킨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도 없이 일선 사령관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과연 사회의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한 비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군인들은 당연히 국방 수호의 의무가 있고 당연히 일부 권리권들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가지고 일반 시민과는 다른 권리를 받게 됩니다. 남자분들이 몇 년 동안 그 짠 월급 받으면서 목숨 걸고 지키는 거는 감사할 일이고 또 그만큼 어떤 특정한 의무가 주어지는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이고 자유민이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금지한데 그 책 안 봅니까? 휴가 가서 그 책 안 봅니까? 그것이 그 사람 요즘같이 인터넷 휴대폰이 허용된 세대에서 그냥 정보 못 얻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금지시킨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가지고 좌파 정권이 들어가가지고 우파책을 금지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즉 애초에 어떤 금서 지정,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저는 금지라는 방향으로 나가지 말고 활성화를 시키자는 거죠. 그런 공론의장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방향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거는 맨 마지막이었는데 저를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듣겠습니다. 정일영 교수님,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수님이 바라보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물론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물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발언을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지시키는 것은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 다만 헌법을 자주 말씀하셨는데 헌법적으로 37조 2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자유는 필요한 경우에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이건 합법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때 한 명이 빵집 주인이 한 명이 케이크집 주인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나는 지금 동성 커플이 와가지고 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데 나는 나의 종교적 신념상, 나의 개인적 신념상 도저히 이 커플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 나는 그것은 나의 개인의 자유이고 양심의 자유며 종교의 자유다. 혹시 이 빵집 주인분의 이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대로 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빵집 주인을 흑인이나 아시아인으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 계실까요? 나는 아시아인에게는 도저히 케이크를 못 만들어주겠다. 저 더러운 노란 원숭이들에게 케이크를 못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들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내리신 분도 계시죠. 그렇게 일정 부분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별금지법이 과연 정당하게 지켜졌는 정당한 범위를 포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사회적 토론이 돼야 되죠. 끊임없이 사회적 토론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단지 일단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입을 막는다.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 다 하셨습니다. 아 이제 제 차례인가요? 아까 얘기해가지고 네. 네. 좌파는 왜 성에 관심이 많은가요? 좌파에서는 왜 특별히 동성애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나요? 아 이거는 제 책 선전은 아니고요. 제가 쓴 젠더 이데올로기 책을 보시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렐름 라이에 대해서도 제가 체계적으로 잘 몰랐는데 대중들이 강연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그 68혁명 이후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막스는 노동소외를 얘기하죠. 그런데 인간의 본질적 해방을 위해서 성이 이제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정치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되면서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일종의 이제 정치 투쟁, 정치 운동의 양상을 띠게 되면서 성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과 성은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상생활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미시 정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누구 뽑고 대통령 누구 뽑고 국회에서 입법 논의하고 이런 거시 정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활 속에서 부부의 침실도 정치의 무대다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권력 관계나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의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은데 몇 개만 딱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하게 보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좀 더 코멘트를 해드리면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언급했던 미국의 홈즈 대법관이 제시한 어떤 대원칙이죠.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시장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표현하지만 어떤 것들이 제한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현재 어떤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태인이라서 홀로코스트를 체험한 어떤 생존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 면전에서 나치를 옹호하면서 유대인 죽어라 이렇게 말한 거는 뺨 한 대 맞은 것보다 더 센 거죠. 그런 표현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법은 그런 행위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 시민 교육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없는 표현들을 자기들의 기호에 맞춰서 제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위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여러 질문이 있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을 방어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포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무엇이 민주주의인지를 우리가 이 포럼 자체로 많이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 한국교총이 훌륭한 단체인 것 같아요. 아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 한국 교육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런 몸살을 앓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들이 그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과 별개로 지금 상당히 정치적인 분들이 그리고 위험한, 심지어는 대한민국 체제와 헌법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진 분들도 교육감이 되죠. 그런 위험성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자꾸 저도 그렇고 우리 신영철 선생님도 독일 사례를 자꾸 드는 이유가 독일이 이미 통일 전에 몸살을 앓았던 그런 현상들과 유사한 패턴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다음 세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 각축장이 돼버리겠죠. 이걸 우리가 한번 정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육부 차원에서의 물론 이제 교육감들이 반발하겠지만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손을 대는 것이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와 정일용 교수님이 다정하게 토론하는 것처럼 생각이 다른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서 기준엔 동의할 수가 있거든요. 내용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제대로 진짜 백년 대계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신영철 국장 우리 선생님이 지적한 것처럼 민주교육을 진짜 제대로 했더니 장기 집권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정권이 무너질 줄 몰랐겠지만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미래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교육부 차원에서의 중요한 정부 차원에서의 결단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당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민주시민 교육 그 교과서 제목이 저는 특정 정당 교재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신영철 국장님. 예, 저는 요 질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옆에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동성 결혼 케이크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진보 진영 쪽은 이제 저러한 논리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는 또 다른 논리를 사용하는데 헌법에 종교의 자유의 그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가 헌법 1조거든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아니 박수 칠 건 아니고 그 뭐 양심의 자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기독교인은 성경에 그 혼인이라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그거를 믿는 건데 이 동성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말한 그 교리를 부정하는 행위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그러한 케이크를 만듦으로써 이 신앙에 반하는 것을 한다. 그러므로 이게 내 신앙의 자유의 권리에 침해한다. 자, 이렇게 되면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게 되겠죠. 근데 미국에서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유대인이 경영하는 빵집에 와서 나치 문양이 생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못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게 소송까지 올라갔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그거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무슬림한테 술 배달하는 거 시켰다고 그 회사가 수십만 달러 또 손해배상 물고, 그러니까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 여기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못하니까는 옆에 빵집에 가서 우리 사정 이해해 주시고 해달라라고 이제 대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그 사건을 하급심으로 이제 되돌려 보내서 다시 심사해라라고 했고,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오면 법원에서 그냥 무죄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틀리고 의견이 틀리고 견해가 틀리잖아요. 그럼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재밌죠. 그리고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잖아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는 이게 그 논쟁성 수업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의견을 전부 다 가르쳐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하게 해야, 그래야 이게 공정한 거고 어느 정당에 유리한 게 아닌 거다라고 하는 게 그 논쟁성 수업의 그 취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 과정이 지금
뭐 저렇게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교육부라든가 국가 그 교육위원회 이런 사람들 하는 태도로 봐서. 근데 독일에서도 그런 초당파적 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도 그거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교수법으로 간 거예요. 논쟁성 수업으로 가가지고 논쟁이 되는 거는 전부 다 교육하게 하자. 그러니까는 교육과정에서 예를 들어 지금 교과서가 뭐 만들어져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불만족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 내용들 중에 지역에서 이제 의견 수렴해가지고 교과서에 이런 내용은 교과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하면 그럼 이게 갈등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사회 탐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회 현상을 탐구할 때 갈등 현상이 있잖아요. 그 갈등 현상을 학생들이 어떻게 탐구하게 해주느냐? 양쪽의 의견을 다 듣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올바른 사회 탐구 과목이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의 주장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부교재로 바로 그 교육 과정 안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한쪽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배제되어야 돼요? 똑같은 국민인데, 똑같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도 있다라고 하는 부교재를 만들어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동시에 이제 교육청 단위에서 수업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뭐 여기 지자체 의원들이나 특히 보수 정당 의원들은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가지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기 시의원님들 중에서 관심을 갖고 싸우고 투쟁하고 또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님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이제 전달하는 게 있겠죠.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내달라. 그러면 이제 그 의원님들이 지식이 있으면은 뭐 조례를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 안에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거는 그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법대로 하면. 그리고 교육 과정 안의 내용은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외부 강사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 외부 강사로 인한 뭐 편향적 교육 우려 그런 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결론이 나와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는 논쟁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 이 보충하는 부교재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는 진행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감한테 말을 해도 또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교의 학부모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한 학교에서 학부모들 100명이 모여가지고 교육감 나와라 하면은 안 나오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학부모들이 그런 거를 자주 합니다. 학교 안에서 뭐 100여 명씩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이 교과서 내용 가지고 토론하고 집회하고 뭐 그래가지고 저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또 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학부모가 문제 제기했다고 경찰이 와서 수갑채워서 끌고 나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민주당 주였던 버지니아주가 작년 선거에 공화당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치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앞에 그 충북 사례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이렇게 내가 교육을 받는 게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가치관 교육하고 틀리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잖아요. 근데 이 학부모도 할 방법이 없으니까는 학생이 자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정고시에서 이번에 지금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그 의회에서 이 중립적 교육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온갖 과목의 선생님들이 강요를 할 때 신고를 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에 어긋난 교사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를 하고, 이러한 케이스를 몇 개만 만들면은, 그러면은 그 지역의 교사들이 그러한 시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보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그렇게 그 교육의 사회 교육을 정치 투쟁화하는 그 교육에서 정치 교육화하는 것이 그 76년도에 이제 좌우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는 다시 이 교육이 교육 목적으로 재교육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학생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한 거를 좀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의원들이 관심이 없는 지역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되려면은
그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돼야 되니까 당원들한테 아주 그냥 깍듯합니다. 그리고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원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선거 치르면 내년에 또 선거 준비해야 돼요. 머리 들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 끝나고 나면은 너무들 이 딱딱하단 말이죠. 중앙에서 공천하는 거기 때문에 유권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거철 되면 알아서 그냥 자기네들이 더 급해서 찍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러한 공천 제도가 당원에 의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제도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은 이러한 정치적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지지하는 정당에 들어가서 당원이 돼서 요구하면 되잖아요.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은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다 약속을 하고 본인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도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정치 교육이고 민주시민 교육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시민 교육에서 민주자를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정치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주로 생각을 하는데, 시민으로서 이 국민으로서 민주정치에서는 국가의 정책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다 그 시민 교육에 포함되는 건데, 이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해놓으니까 시키는 대로 살아야 민주적 인간형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 교육, 시민 교육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야 이 갇힌 사고가 열리게 될 거다. 그렇게 예, 생각을 선생님. 합니다. 예. 이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반론하시는 분들 1분 안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 차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신영철 국장님께서 일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다면, 제 질문은 교사로서 민주시민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그 방법론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읽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초등 교과서의 편향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6학년 4회 교과서 정치 단어는 온통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만을 강조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경제 발전의 역사 단원에서 빠져 있는데요. 이에 반해 4.19, 5.18 등 민주화 운동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향된 교과서를 가지고 현장에서 교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과 수업할 수 있을지 고견을 여쭙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께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같은데요. 교사로서 현재 지금 교육부에서 발행되어 있는 그 초등 교과서를 보았을 때 다른 대통령에 대한 그런 과나 오를 모두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어떤 대통령의 업적과 어떤 실수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4.19 혁명과 5.18 사건들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우리가 민주정치의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나 보수나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교육과정에서는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범교과 학습으로 나와져 있는 교재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로 나와져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 철학이나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 등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적 활동들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어떤 자기의 생각의 자유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정치적 중립성을 아주 정확하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아주 딱 중간에서 유지하는 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보다는 중립적인 그런 기준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하나의 판단 기준이 교과서가 된다는 거죠.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내에서 나는 충분히 가르치겠다라고
라고 그 입장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현재 5, 6학년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국정교과서를 사회교과서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는 검인정 교과서가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인정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검증하고 인정한 교과서면 모두 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중고등에서 사용하는 그 교과서처럼 이렇게 초등학교도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교과서 내용이 과연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담아오던 그 내용 체계들을 충분히 교육적 중립성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느냐를 교사는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자세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죄송합니다. 문제점 제기를 그래서 가능한 루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교과서의 내용들을 문제가 된다면 그것들을 계속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까지 말씀드리게 죄송하고 저한테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홍보가 잘 되었는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홍보가 잘 되었고 오늘 지금 유튜브 촬영해서 저희 관계기관 단체에 다 홍보할 것이며 그리고 저희와 같이 뜻을 하는 시민단체나 어떤 단체도 있으면 같이 연합해서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 같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인원이 오늘 부족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오신 겁니다. 내일 모레 27일 날 아마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울산 언양 컨벤션에서 교육감님 주관으로 천인 대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1000명보다는 여기 오신 분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왜?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그 힘을 가지고 1000명을 어떻게든 모았겠지만 저희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영향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포괄적 성역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발표할 때 저지할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도입 단계부터 저희는 지속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있고 지금 또 포괄적으로 반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자기 자식이나 자기 친인척 중에서 동성애나 성소수자로서 누가 된다고 하면은 그걸 기꺼이 초기에 인정해 주실지 여쭙고 싶고 그 학생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겼을 경우에 성정체성 확립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성교육이 되도록 하는 게 옳지 않냐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교육감님은 이 토론에 참석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아마 인지는 하고 계시고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저희가 한 내용이라든가 영상학원 전부 다 교육청에 가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도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의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희하고 생각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 오다나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다는 눈빛을 저는 교육청에 가면 계속 받고 있고 아마 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정치 성향을 같이 하시는 그 분들 교사는 거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좌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도 정치적 중립이 되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새기면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까지만 시간이 없는데 말씀하시기 예. 전에 잠깐 첨언을 하면 지금 우리 울산교총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손덕재 부회장님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신자파 젠더 이론에도 어긋나는 그러니까 팩트에서 벗어난 교육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교육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지금 그게 가장 심각한 거라는 거를 교총에서 좀 인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 아까 일반인은 어떻게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선거입니다. 선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에게 질문은 제가 학생부장인 걸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가치를 말할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들고 있는 학교 현장이 갑갑하고 암울합니다. 학교 현장에
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활 지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답은 명확하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입니다. 저희 학교에 학생들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남창중학교에 있을 때도 학폭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가지고 제가 그 학교를 갔는데 공수 인사를 그때는 제가 배웠죠. 그 학교 가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그걸 활성화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선생님과의 레포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밥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학폭이 제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가지고 매곡중학교를 갑니다. 갔는데 그 학교에서도 그 학교를 가지 말아요. 너무 학교가 이제 빡세다고, 아이들이 험하다고, 그리고 거기에 이 손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런데 그 학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1년 정도 만에 완전히 달라졌고요. 아이들이 명문 매곡중학교 학생들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학폭도 마찬가지로 제로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외솔중학교, 제가 가기 전에 학폭이 17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고 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넣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생님들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지금 4년째 교육청으로 넘어간 학폭 사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유일합니다. 저는 사랑과 감사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 선생님, 예. 제가 1분만. 1분. 예, 지금 요 손덕재 선생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지금 미국에서 70년대 학생 권리 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막 체벌도 못하게 하고 훈육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그랬더니 학교가 아수라장이 돼서 80년대부터 경찰이 들어가서 학교 질서를 유지하게 됐어요. 영국에서도 체벌을 금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80년도에 이제 체벌이 금지가 됐는데 이후에 학교가 아수라장이 되니까 2011년도에 선생님들이 그 애들이 막 수업 방해할 때는 그래도 그때는 신체 접촉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아동 권리 보호 운동이 결국 학교 분위기를 다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6.8 운동에서 학생 권리 운동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프랑스에서 2018년도에 대통령 공약으로 중학교까지는 학생들 스마트폰 휴대하고 학교 오는 거 금지하는 게 대통령 공약이고 국회가 그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 실업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6년 동안 뭐 마음대로 살게 하고 그러고 실업자로 살고 뒤처진 사람으로 살게 할 거냐 아니면은 학교에 다니는 기간 동안에 단기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거로 훈련하게 해서 이후에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거냐 이건데 단기적인 해방, 자유 이것만 추구하는 게 지금 독일에서 있었던 그러한 학생 권리 해방 운동이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학생 인권 조례라고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울산에서 꾸준히 투쟁하고 교육감하고 싸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 죄송한데 제가 또 나타나서 죄송한 30초만 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게 예를 들어서 탈북 학생들 있잖아요. 그 앞에서 대학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북한 체제 옹호하는 그런 강의하면은 그게 혐오예요. 그리고 보훈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그리고 특히 이번에 있었던 사건처럼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생명권을 경시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형태로 왜곡돼서 그걸 가르치는 게 인권이고 민주인 것처럼 둔갑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잡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토론 마음에 드셨나요? 예, 자칫 뭐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냥 저쪽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포럼 또 발표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양쪽의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용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육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또 같이 발걸음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